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내적 성장 프로젝트는 한 달 만에 또 여러분들 찾아뵀는데요. 오늘은 영화로 한번 풀어보려고요. 헝거게임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안 보신 분은 보시고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다 얘기할 거라서 혹시 또 들으시고 보시면 재미없을 것 같으신 분들은 나중에 다시 들으시고요. 헝거게임으로 본 인간 심리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를 오늘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 헝거게임의 주인공은, 이 영화의 주인공은 제니퍼 로렌스라고 하는 굉장히 이 당시만 해도 20대 초반이었던 배우, 신선한 배우였는데 이걸로 확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연기도 잘했고 배역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로 처음 봤고 소설이 있다는 것만 들었어요. 보니까 이거는 2008년도에 쓰여진 소설이더라고요. 수잔 콜린스라는 분이 헝거게임을 쓰기 시작했고 이게 한 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인기가 좋아서 마치 해리포터처럼 연작이 나왔는데요. 캐칭 파이어, 그다음 모킹제이 이렇게 헝거게임의 3부작이 완결이 되었습니다. 이 3부작에 대한 내용을 영화화했는데 영화로는 4부작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1편인 페넴의 불꽃을 보고 나서 너무 재밌었어요. 약간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디스토피아랑 또 어떤 거냐면 막 서로 뭐 싸우고 죽이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있다는 건 알았지만 안 봤었는데 저의 또 뭐라 그럴까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고 나니까 안에 너무너무 생각해 볼 만한 내용도 많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연거퍼 2편, 3편, 4편을 하루 만에 다 봤습니다. 보고 나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보고 싶었는데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이름은 캐니스 에버딘이라는 여자 주인공. 어떻게 보면은 단독 주인공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비중이 크고요. 옆에 피타라는 나중에 둘이서 잘 이루어지는 그런 사이가 되는데 처음은 서먹서먹하다가 같은 구역에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둘이 주인공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느 먼 미래예요. 미래에 지구가 좀 또 상태가 안 좋은가 봐요. 디스토피아가 돼버린 이곳이 북아메리카더라고요. 북아메리카의 파넴이라는 국가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는 수도가 캐피톨이고요. 캐피톨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들이 쫙 이렇게 포진돼 있고 그게 원래 13구역이었고요. 13개 구역이 식민지처럼 그렇게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아마 착취를 했겠죠, 뭔가. 그래서 제13구역이 참다 못해서 캐피톨에게 항거를 했어요. 항거를 했는데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버려서 13구역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지도를 보자면 미국을 가보신 분들은 혹시 아시겠지만 저 캐피톨이라는 지역이 라스베가스보다는 좀 더 위 안쪽, 오른쪽 안쪽이죠. 맞나요? 기피디님? 그냥 유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유타주 정도 되나요? 저게 캐나다까지 다 합친 거 아닌가요? 미국 지도입니다. 캐나다는 네. 저 동쪽이 위쪽이 조금 포함된 것처럼 보이는데 네. 하여튼 기본적으로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얘네들은 월드 시리즈도 미국이 월드라고 생각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세계라고 생각하는 그런 독특한 민족성이 아니죠. 국가성을 갖고 있는 나라죠. 저게 소설에서는 아마 저 지역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했듯이 미국 북미 대륙이 있다고 하면은 약간 왼쪽에 치우친 유타주 정도? 그 위치에 캐피톨이라고 하는 수도가 있고요. 그 주변을 둘러싸고 13개 구역을 나눴어요. 나누어서 식민 통치를 하고 있고 그 통치하는 지역에서 조공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이 캐피톨이 운영이 되고 전 국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옛날에 중세 같은 느낌이에요. 중세도 왜 영주가 주변을 통치해주는 대가로 무언가를 받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과 비슷해요. 완전 똑같진 않지만 조금 그런 느낌인데요. 1구역에서는
바치는 조공이 뭐냐면 럭셔리 제품이에요. 사치품, 보석 이런 거 제작하고요. 굉장히 그 딱 옆에 캐피톨에 붙어서 자발적으로 뭔가 명예를 구하면서 프로 조공인을 양성하고 굉장히 협조적인 그런 구역이고요. 이 구역은 채굴을 전문으로 하면서 군사들을 양성하고 평화유지군도 양성하고 이런 곳입니다. 이곳도 캐피톨과 굉장히 친화적이죠. 3구역은 과학기술을 주로 하는 곳이에요. 제조업도 하고요. 이곳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영리한 게 테크놀로지를 워낙 접하고 있어서 그런 성향을 띠고 있고요. 4구역은 피싱, 그러니까 어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구역은 전력, 수력 이런 에너지 생산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6구역은 교통산업 이런 거 맡고 있어요. 네, 7구역은 목재가 풍부해서 임업을 하고 있는 곳이고 8구역은 섬유 의류 산업하는 곳이고 9구역은 농업을 하는데 농업 중에서 밀, 보리, 곡물 같은 거 하는 곳이고 10구역은 축산업하는 곳이랍니다. 11구역은 또 농업인데 9구역과는 조금 다르게 옥수수 같은 곡류하고 사과 등의 과일을 전문적으로 생산한다고 하고요. 12구역이 이 주인공들이 이곳의 출신이거든요. 채광하고 주로 석탄 캐고 이런 곳이에요. 여기서 캐니스 에버딘과 피터 멜라크가 출신이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착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3구역은 완전히 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폐허가 돼 있어서 그냥 버려진 채 있고 12구역은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럼 캐피톨은 뭐 하게요? 캐피톨은 놀아야죠. 네, 어떻게 잘 아시네요. 아주 럭셔리하게 지내요. 캐피톨로 가는 기차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냐 하면요. 뭐라 그러죠? 그 리무진 굉장히 좋은 차가 훨씬 더 넓은 그런 분위기고요. 엄청난 커다란 창에 고급 가구들 그리고 샹들리에 이런 것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렇게 럭셔리한 기차라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럭셔리하게 꾸며져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먹는 것들은 최고급들이죠. 다른 지역들은 사실 굶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한테 주는 빵을 받아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여긴 이렇게 풍요롭게 뭐 가재도 올라오고 럭셔리하게 먹을 게 너무 많아서 토하면서 먹는 그런 곳입니다. 로마 귀족처럼 그렇게 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고 헝거게임의 아주 간단한 스토리 라인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영상입니다. 헝거게임의 세계는 12구역으로 나눠진 국가 파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능들이 정해져 있는 12구역과 그 중심에는 수도 캐피톨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캐피톨은 절대 권력의 독재자 스노우 대통령을 중심으로 파넴의 모든 부와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파넴은 원래 13구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독재 권력의 반기를 들었던 13구역이 70여 년 전에 캐피톨에 대항하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캐피톨의 권력 앞에 굴복하게 되면서 13구역은 파넴의 지도에서 영영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반군의 역사를 상기시키고 캐피톨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기 위한 생존 게임, 헝거게임이 시작되게 됩니다. 헝거게임은 12구역에서 어린 남녀 한 명씩을 무작위로 선발해서 단 한 명만 살아남을 때까지 서로를 죽여야만 하는 생존 게임입니다. 24명의 참가자들은 먼저 성대한 퍼레이드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혹독한 트레이닝을 거쳐서 헝거게임에 투입되게 되는데요. 파넴 전 지역에 생중계되는 헝거게임은 참가자들을 위협하는 각종 장애물들이 가득하고 게임이 느슨해지면 통제센터에서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긴장감을 더해서 캐피톨의 시민들에게는 더 없는 오락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헝거게임의 주인공 캣니스는 그 등장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12구역의 제74회 헝거게임 참가자를 추첨하는 자리에서 어린 동생을 대신해서 본인 스스로 자원한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냥으로 다져진 신궁 수준의 활실력으로 캣니스는 같은 구역 참가자 피터와 함께 2명이 모두 우승을 하는 이례적인 결과로 제74회 헝거게임 우승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열린 헝거게임은 25년마다 열리는 헝거게임 특집으로 기존 우승자 중에서 참가자를 뽑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캣니스와 피타는 다시 한번 헝거게임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캣니스는 번개의 전기를 화살에 연결시키고 경기장을 감싸고 있는 보호막으로 화살을 쏘아 올립니다. 이 번개의 전기 때문에 게임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결국 헝거게임 경기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제75회 헝거게임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무너진 경기장에서 캣니스를 구조한 건 모두가 사라진 줄 알고 있었던 13구역의 반군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하에 근거지를 만들고 지금까지 캐피톨에 대항할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독재 권력의 참혹함을 알게 된 캣니스는 모든 구역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혁명의 아이콘 모킹제이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결전의 준비를 마친 캣니스와 반군은 최후의 격전지 캐피톨로 향하게 됩니다. 이번 헝거게임 더 파이널에서는 지난번 경기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자유영혼의 소유자 조에나를 비롯해서 꽃미남 졸업자 피니까지 최강의 헝거게임 참가자들이 다시 한번 뭉쳤습니다. 하지만 스노우 대통령은 캐피톨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헝거게임 경기장으로 바꿔놨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죽고 죽이는 생존 게임이 아닌 파넴의 운명을 바꿔놓은 최후의 헝거게임. 더욱 커진 스케일로 대단원을 장식할 그 마지막 헝거게임이 이제 시작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까지 진행이 됩니다. 저기 1, 2, 3, 4부 다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니퍼 로렌스 처음에 그랬대요. 별로 안 예쁜데 왜 주인공 시켰지? 이랬는데 한번 보고 나서 다 매력에 풍덩 빠졌다는 그런. 네, 여기서 안 예쁜 거 맞죠? 제 눈에만 안 예뻐 보이는 거 예뻐요? 왜 제 눈에 안 예뻐 보이죠? 네, 자꾸 보면 예뻐요. 네. 매력 있는 거 인정하겠는데 예쁜 얼굴이라는 느낌은 전혀 아니어서. 사진마다 다른 것 같아요. 좀 전에 하나는 보고 되게 예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배우가 예뻐야 된다는 생각,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배우는 배우다우면 돼요. 그 유명한 영화 아세요? 프로메테우스라고. 그 영화를 찍고서 그게 리들리 스콧 영화일 거예요. 거기 주인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 팬들이 광분했는 줄 아세요? 왜요? 화를 냈어요. 안 예뻤어. 맞아요. 여주인공이 저렇게 안 예쁘면 누가 보냐. 이 외모지상주의로 가는 이런 그러니까요. 사회 문화를 좀 타파합시다. 오늘 생각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이라서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략적으로 봤고요. 여기서 오늘 할 얘기는 이 안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내용들 좀 생각해 봄직한 거 우리가 같이 얘기해 보자라고 오늘 시간 마련했어요. 일단 캣니스 에버딘이란 사람을 둘러싸고 등장 인물들이 있겠죠. 이곳에 이제 가족이 있고요. 가족을 위해서 싸우게 되는 거니까 가족이 있고요. 그다음 이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았던 그 멘토가 헤이미치라는 멘토가 있는데 주정뱅이에요. 거의 도움을 초반에 주지 않다가 나중에서야 조금 도움을 주기 시작하는 저분 분이고요. 매력 있어요. 매력 있어요. 미드웨이의 그 무슨 해군 그 제독으로 나오는데 해군 제독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해군 제독으로도 나오고 네. 2011 영화에서도 그 약간 정신병 있는 것 같은 지구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죠. 그런 쪽으로 매력적이에요. 주로. 네. 그리고 게일 호소는 원래 남친, 그리고 피터 멜라크는 같이 게임을 하면서 정이 드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권력자가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파넴 전체의 대통령, 스노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권력자로 나오고요. 그다음 하나는 13구역, 파괴된 13구역의 반군의 대통령, 알마 코인이라는 여자분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분들,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들이 정말 연기를 다들 같이 잘해서 볼만했습니다. 헝거게임으로 본 인간 본성의 질문 한번 시작해 볼게요. 기득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요 부분에 대한 생각해 볼 만한 영상을 짧게 잘랐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캐피톨에 도착하자 모여있는 환영 인파들. 캣니스는 자신이 죽는 모습을 어서 보고 싶어하는 인파들이 역겨웠죠. 피터가 순수한 것일까? 캣니스는 생각했죠. 자신에게 빵을 던져주었던 저 아이가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싸우고 있을지 모른다고. 개회식을 위해 스타일리스트를 기다리고 있는 캣니스. 캣니스는 캐피톨의 스타일리스트 시나의 평범한 외모를 보고 당황했죠. 캐피톨 사람들은 몸과 머리에 염색하고 성형을 많이 해서 기괴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신하가 스스로 허락한 유일한 치장은 금빛 아이라이너뿐. Shouldn't be dressed up in some stupid costume, now should they? 개회식에는 출신구역의 주력 사업을 반영한 옷을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하는 캣니스와 피터를 잊을 수 없는 참가자로 만들기 위해 헝거게임 역사상 가장 센세이셔널한 의상을 준비하게 되죠. 개회식엔 조공인을 관람하기 위해 10만 인파가 운집해 있습니다. 스폰서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선 이 개회식이 아주 중요했죠. 불꽃이 휘날리는 의상으로 개회식에 시선을 끌어모은 캣니스와 피터. 네, 이렇게 헝거게임을 주최하고 이 헝거게임 자체를 서바이벌 TV 쇼로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와서부터 훈련하는 과정, 그리고 훈련하고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퍼레이드를 펼치고 이 10만 인파가 와서 마치 그 예전에 원형 경기장 안에 사자와 죄수를 넣고 경기하면서 그걸 지켜보듯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들을 열광하면서 죽음의 게임으로 몰아가면서 그걸 즐기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 자신이 이런 기득권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굉장히 역겹고 어떻게 저렇게 비인간적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들이 같이 사는 주변에 같이 사는 구역들은 굶고 있는데 아무 상관없는 듯이 저렇게 호의호식하며 저런 살인 게임을 즐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캐피톨의 시민처럼 저 정도는 아니더라도 스스로 약간 기득권 집단이다. 내가 조금 내가 뭔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배제시키거나 다른 사람 차별하는 것 같이 느껴본 적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런 생각을 혹시 느끼거나 해본 적이 있는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할 차례입니다. 이제는. 근데 그 전에 네. 이 항상 그게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네.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의 현대사회에서 물론 아닌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같은 사람이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사실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 노예를 부렸었는데 그 노예를 같은 사람으로 봤느냐? 아니거든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고, 그러니까 이 기득권이라는 것과 이걸 연결시키려고 하게 되면 뭐가 일단 전제 조건으로 깔려야 되느냐 하면 네. 저 사람과 내가 같은 사람이다라는 전제가 깔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과연 그 생각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하고 싶은 부분이 생기는 거야. 이 질문을 보면서.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를 볼 때 그들을 같은 사람으로 볼까?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부터 이제 질문이 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득권이냐라고 묻는다면 이것도 굉장히 상대적인 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많은 경우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유럽이나 미국을 보면서 문화적 열등감을 가지는 문화적 사대주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전제를 좀 같은 사람으로 보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나와 같은 레벨이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으냐. 이런 질문이 좀 더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그냥 저 질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기피디님은 저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 저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떤 특별한 감정이나 이런 걸 느꼈던 시점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는 동안 이제 제가 느꼈던 몇 가지 이렇게 흘러갔던 장면들이 있어요. 이것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 경비원 아저씨가 그 주민 아주 나이 많은 분도 아니고 한 40대 후반 정도 되는 40대 후반 요 정도 되는 분한테 맞으셔가지고 굴욕감에 힘들어 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거를 볼 때도 과연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고요.
기득권이라고 봐야 되나요? 자기가 뭔가 조금 더 우월하다고 느끼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폭력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한테나 폭력을 휘둘리진 않을 거예요. 아무한테일 수도 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럴 수도 그걸 있죠. 꼭 기득권이라고 저는 보기에는 좀 그렇고 갑과 을이라는 느낌? 맞아요. 이 좀 더, 그러니까 그건 기득권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데요. 네. 뉘앙스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내가 느끼기에. 다들 별 생각이 없으시니까 제가 계속 얘기할까요? 일단은 기득권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계속 거슬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그래요. 저 단어가 적절한가? 라는 느낌이 조금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꿔보면 좋을까요? 갑을이 좀 더 가깝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갑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갑이라고 느껴본 적 있나? 네네. 이건 좀 얘기가 될 것 같아.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가요? 항상 을, 병, 정으로만 생각되셨나요? 어떠신가요? 어떨 땐 갑이고 어떨 땐 을 아니십니까들? 그때그때 다르지 않나요? 내가 돈을 내면 갑이고 돈을 받으면 을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개념 자체를 좀 거부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타고나게. 내가 갑인 것도 싫고 누가 나를 을로 대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저항하고 되게 막 드러나지 않게 저항하죠 사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을로 대하지도 않는 거 그거 자체를 전 좀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어떨까요? 왜 주변에 뭔가 그 장애우들 학교 세우는 것도 우리 지역에 못 들어오게 왜 시위하고 하기도 하잖아요. 아주 심하죠. 그죠? 그런 것들은 어떤가요? 그건 갑을 기득권하고 관계없이 집단 이기주의고 내 안에 무언가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싫은 게 들어오는 게 싫은 거죠. 이거는 갑을하고 한 게 기득권하고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네. 저 단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저걸 내려놓고 아까 갑을도 좋고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이랑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차별을 뒀던 경험이 있거나 그런 걸 보고 정의감에 불탄 적이 있는지 그런 게 불편했던 적이 있는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배제를 네. 보면서 별로 좋지 않은 기분을 가졌던 적이 있느냐 이렇게 네네. 생각해도 되나요? 네. 저는 이게 되게 수시로 오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그렇게 느꼈을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외국인 노동자 얘기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딴 사람을 귀하게 생각한다고 스스로 여겼는데 어느 날 마을버스를 타고 저 분당 쪽으로 가고 있는데 신갈 정도에서 이렇게 쭉 굉장히 체격이 좋은 남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두루룩 찼어요. 피부가 좀 흑인? 네, 약간, 네. 그 동남아 쪽? 네네. 근데 그게 뭔지 모를 약간 그 느낌, 불편감과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고 약간 이렇게 피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훅 들어오는 걸 보고 내 속에도 그런 게 있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게 방어 심리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난 다르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본인이 똑같이 느끼는 보고. 거니까. 네. 네. 그래서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마다 사실 이 말씀 들으면서 나의 경우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생겼을 때 왜냐면 남성이고 힘이 강하고 이런 거지 뭐 굳이 외국인 노동자여서는 아니었거든요. 저 사실 그런 분들이 많은 지역에 잠시 있어봤는데 그때 내가 느꼈던 그 비슷한 감정이 있었어요. 길거리에 그런 분들이 많이 돌아다니시는 걸 보고 내가 되게 불안했던 적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거는 그분이 외국인이어서는 아니고 저는 이제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었거든요. 외국인 아니고 한국 남자들이 많은데도 그런 감정 느껴요? 그러면? 저는 남자들 많은데 불편해요. 그러면 뭐 그건 남자에 대한 남성에 그리고 대한 그 거고. 반길이었기 때문에. 네. 그럼 뭐 남성에 대한 거니까 그건 좀 다른 거네요. 네. 근데 그런 남성을 식으로 뭐 기득권이다 뭐 아니면 뭐 맞아요. 그 힘 에너지 이 뭐죠? 육체적인 물리적인 힘의 기득권이다 뭐 이렇게 말한다면 적용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회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내 스스로 느끼고 내 속에 그런 거 있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도 다른 사람이 그런 거를 가지고 휘두르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좀 알아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고요. 저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어느 분이 얘기 잠시 했던 것 같은데
그 성별에 대한 차이, 가진 거 자랑할 거 염색체밖에 없냐 이렇게 자랑하는 걸 잠깐 본 것 같은데 그 성별에 대한 차이를 저도 민감한 것 같고 그리고 전 나이 먹은 거에 대한 차이에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그리고 권위자, 상사도 없었지만 권위자도 그렇고 나이 먹은 거를 자랑 삼아서 얘기하는 거 되게 못 견디고 저도 뭐 9살, 10살 된 애들하고 얘기할 때도 뭐 내가 나이만 많지 쟤보다 나은 게 별로 없고 저 아이가 내 나이 됐을 때보다 훨씬 나을 것 같고 그렇게 전 성별하고 나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했나 봐요. 네. 근데 저는 또 우리가 보면 약간 약자라는 생각을 했을 때 불쌍히 여긴다라든지 네. 측은해한다든지 그런 맞아요. 감정들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도 저는 어느 순간 이건 아니구나. 그 사람대로의 그 상황이나 아니면은 저도 그 입장이 될 수가 있는 맞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입장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사람 충실한 거고 난 네 자리에서 충실해야 된다라는 맞아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이게 있었거든요. 자기의 우월감을 느끼고 네네. 싶은 감정일 수 네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흔히 있는 게 부모 아닌가요? 부모들이 부모들, 아이들한테 내가 그죠. 해봤는데 말이지 뭐 이런 거 맞아요. 네가 지금 이거 할 때니 이런 거 맞아요. 그거 할 때인 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건데 그게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가정에서 그 부모라는 나이와 그 힘으로 여차하면 내보낸다 뭐 이런 거 네, 맞아요. 엄청 힘 있는 거잖아요. 그거 내보낸다 하는 거. 그러니까요. 그 생각도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이것도요. 어떤 거냐 하면은 왜 주변에 학교 보내는 부모들끼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임대주택 다니는 애들하고는 놀지 마. 이거 은근히 이렇게 하는 경우 많잖아요. 저 그런 거 보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히려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하면서 좀 동감하고 그들을 품어주려고 하는 편이었는데 그 색깔이 다른 어떤 피부 색깔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었나? 하는 걸 내 스스로 좀 보고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내 속에 뭔가 저런 것들이 내가 권력이 없다고도 생각하다가 내가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내가 낫다고 우월하다고 생각하거나 이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저는 그쪽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해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생각하는 거랑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랑 겹치는 게 있는데 권력에 대한 생각을 제가 요새 안 그래도 하고 있거든요. 군주론을 읽으셔야 되겠군요. 니체 권력의지 좀 읽으려고 하는데 언제 리뷰해 주시나요? 아직 안 읽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쪽 공부를 하고 이제 그 토론하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좀 알아보고 있는데 권력 욕 자체가 인간의 본성이라면 뭐 그럴 수는 있어. 근데 왠지 태초에 뭔가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게 사회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 누군가 권력 체계가 아예 없고 그렇다면 사람이 그걸 굳이 발동을 할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저항하고 싶은 의지가 생길 때는요. 그 대상보다 내가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력으로부터 이렇게 억압받는달까요? 뭔가? 그걸 당한 사람은 오히려 그걸 뛰어넘어서 다시 누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태초에 누군가가 권력에 대한 의지를 부렸나. 그러고 나니 그거로부터 당했던 사람들이 내가 다시 저걸 얻어서 그 사람을 누르고 싶거나 아니면 저도 억압받고 싶지 않다라는 욕구가 생긴 건 아닌가. 그냥 안 그래도 차 타고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렵죠. 네, 맞아요. 얘기적 유전자에서는 그 권력에 대한 얘기를 그 DNA의 지령이라 하더라고요. 그 생물학적으로는 DNA가 내가 상대보다 항상 나아야만 내가 살아남기 때문에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리고 만나면 투쟁해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그 숙주가 이겨야 살아남으니까 그 DNA의 지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모두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면 내가 살고 싶다. 거기에서 생긴 투쟁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그렇게만 이해를 했어요. DNA 측면으로 봐서는 이해가 간다. 나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자신은 그 욕구가 좀 있나요? 있겠죠. 아무 근데 사람인데. 요새 드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뭐 저 기득권 얘기 나왔을 때 기득권이 뭘까 하다가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태어날 때 조건이다 이런 것이 되게 뭐 금수저 이런 건 아니지만 되게 고생을 한다거나 뭐 그런 감사하게도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겪지 않아서 그냥 뭐 애지간하면 평등한 게 좋고 누가 누굴 누르거나 내가 그렇게 억압받고 싶지 않아 하는 거지. 내가 처음에 태어날 때 성장할 때 환경이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네, 갑자기 지금이라도 뭔가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내가 과연 지금과 같이 똑같이 생각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하나 권해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직장을 들어가 보시면 돼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아까 금방 나오실걸요? 까짓 거 뭐 그러니까 이러면서. 더덕님이 아니라 미더덕님. 미더덕님도 아까 그런 걸 싫어하지만 그런 뭐 상사를 싫어하지만 그런 조건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런데 안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그렇죠. 그렇고 제 주변 친구들도 그럼 사실 들어갔다 금방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네, 사람들은 차라리 그런 혼자 경우가 일을 하거나. 안 가도 그냥 바라만 봐도 싫은데 거기 어떻게 들어가나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좀 열기가 돋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싸움 붙이는. 감사합니다. 네. 헝거 게임 주최자입니까? 네. 아, 네. 그래서 기득권이 있으십니다. 네.